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규라고 합니다. 저희 오지스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큰 이코노미가 접목된 P2E 게임의 마케팅 효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 첫 번째는 게임 업계 최근 트렌드인 광고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 게임의 초기 시장 안착 및 흥행을 위해서 광고비 지출은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 광고비 지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용자들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거대 자본들을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 이 광고비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출의 99% 수준을 이제 광고비로 쓰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게임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고요. 반면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국내 게임 전반의 성장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중소 게임사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 게임사에 대비해서 이제 광고비 지출이나 실질적인 유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리지널 IP를 활용해서 막대한 성과를 거두는 반면에 중소 게임사의 경우에서는 이제 장르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게임성으로 이 산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게임의 유저들은 이 게임을 왜 게임에 참여하고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게임의 요소와 이 자발적 참여자의 기준에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목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게임상에서 성취해야 되는 구체적 결과를 말하고요. 규칙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제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목표에 얼마나 다가간지를 알려주는 점수, 레벨, 진행률 형태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의 유저는 각 게임에서 제시하는 이런 목표와 규칙, 피드백 시스템에 동의를 하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유저, 즉 액티브 유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가진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자발적 참여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쟁 게임의 출시와 게임 플레이의 난이도는 높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유저가 이제 게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 게임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위한 노력, 시간, 지식 등을 투입하는 과정은 결국 한 유저가 게임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높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높은 기회비용은 결국에 광고를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유저의 기회비용을 절감시켜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해서 게임 체험에 대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게임의 유저 유입 퍼널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처음 인지를 하고 실제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액티브 유저가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게임 속에서 실제 재미를 느끼는 과정에 유저들이 투입하는 이 비용들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아지면서 이 유저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 유저들이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느끼게끔 유도하는 것이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이제 실제 P2E를 도입해서 마케팅 효과를 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E 도입을 통해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양대 마켓 1위에 도달하기도 했었고 이 1시간 게임하고 7,000원을 벌었다, 5,000원을 벌었다, 뭐 10,000원을 벌었다든지 다양한 유저들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들이 나오면서 실제 뉴스에서도 많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서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인 나트리스에서 제공해준 자료인데요.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P2E 모델을 도입해서 나왔습니다. 실제 게임 초기에서는 게임 플레이를 하고 게임 특정 퀘스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일정된 토큰들을 할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는 이 토큰의 유동성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데이 1부터 데이 12일까지는 저희가 유동성이 연결되지 않아서 토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저 리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 7일 기준으로 해서 10%대로 떨어지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 13일 차부터 토큰 이코노미가 유동성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유저들의 리텐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사용한 광고비와 매출에 대한 이제 자료를 받았을 때 로아스라고 이제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오는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350만 원 정도의 수준의 매출이 나오는 35%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토큰 이코노미가 도입되고 실제 활성 유저가 많아지면서 이 로아스 35%는 869%라는 24배 효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유저의 액티브 유저와 신규 유저의 방문자 수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토큰 이코노미가 도입되기 이전의 B2E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낮은 DAU를 유지하고 있다가 실제 토큰 이코노미가 도입된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이 DAU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작은 게임사에서 만든 이 게임의 DAU가 하루 접속자 18만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에서는 비행과 토큰 이코노미를 이제 어떤 소비자의 어떤 퍼널에 투입했는지 소비자가 인지하고 게임을 접속하는 단계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인기 게임의 IP의 리부트를 통해서 게임의 재미는 이미 검증된 상태였고 소비자들에게 게임을 경험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을 토큰으로 지급했습니다. 토큰을 얻기 위해 진행되는 게임의 과정 속에서 게임의 본질적인 가치를 경험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토큰을 얻기 위한 유저에서 게임을 점점 플레이하고 이 토큰을 얻는 과정에서 게임의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 참여 유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발적 참여 유저를 통해서 게임의 BM은 수익을 가져왔고 이 수익은 단순히 회사에서 수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익을 통해서 토큰의 가치를 부양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게임의 BM과 토큰 이코노미가 선순환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게임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과 BM에서 얻는 수익이 일정 부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토큰을 획득하고 디파이 혹은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재화를 소비하는 단계, 그리고 게임과 토큰의 가치가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통해서 바이럴이 퍼지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보았을 때 실제로 바이럴이 일어나서 게임사에서 얻는 게임의 매출 증가와 액티브 유저가 활성화되었던 이 가치를 디파이와 플레이를 통해서 재화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부양해주면서 이 효과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크게 2가지를 주었습니다. 다른 NFT 게임 같은 경우, P2E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NFT의 희소성을 담보로 해서 이 NFT를 통해서 게임 파일을 채굴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이전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1일 퀘스트를 통해서 토큰 획득 과정을 누구나 쉽게 해주었습니다. 이 쉽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과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기회비용을 낮추고 이 낮아진 기회비용에 대한 토큰 보상을 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적 재미라든지를 얻어갈 수 있게끔 제공하였습니다. 토큰 획득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1일 퀘스트가 10가지로 구성되어서 이 과정 내에서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내가 토큰의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을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자발적 참여 유저로의 전환이 매우 높았고 실제 그 결과치는 저희가 광고비를 크게 쓰지 않고도 이제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토큰을 찍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클레이 스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페어를 묶어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래 연결 가능성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투자 유치라든지 토큰을 얻은 유저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토큰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LP에 예치를 함으로써 이 게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금융적 요소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 게임에서 생성된 유동성이 모두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동성에 묶이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P2E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는 크게 크립토 시장과 게임 시장이라고 봤습니다. 게임 시장 안에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 BM이 있을 거고, 크립토 시장은 자본이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와 BM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유저의 기회 비용에 대한 가격이 책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게임성이 높고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다고 하면 이 기회 비용은 낮게 형성이 될 것이고, 실제 이 낮게 형성된 기회 비용은 실제 토큰이 이 유동성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큰 프라이스는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토큰의 가격을 설정을 하거나 수량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이 토큰 이코노미와 유동성, BM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마켓이 형성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토큰의 유통과 가격 형성 부분에 있어서 토큰이 가치 형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토큰과의 교환성, 즉 유동성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립토 시장 내에서 유동성과 거래 가능성 확보는 토큰이 가치를 가지고 이 기회 비용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큰 가치와 직결된 발행 구조 및 유통 플랜 같은 경우 플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전 트렌드와 다르게 최근에 토큰을 발행을 하고 이제 코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ICO라든지 IDO의 방법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페어 런치의 개념들이 많은 디파이 서비스나 새로운 토큰들이 도입되는 시스템에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페어 런치 같은 경우에는 분배에 대한 규칙을 정해두고 특정 시점부터 모든 개발사와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동시에 이제 똑같은 이제 분배량을 기준으로 토큰을 이제 채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IDO나 ICO의 문제점은 기존의 투자사들이나 개발사들 그리고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조절이 이제 탈중앙화적이지 않고 이제 가격 덤핑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엔 페어런치라는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 기반 비즈니스인 디파이 서비스 또한 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NFT나 혹은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도입한 게임들이 마케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토큰에 대한 가치나 희소성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필수적인 희소성과 이 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디파이 서비스의 유동성 풀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LP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토큰을 얻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필수적인 인센티브 기제인 LP 인플레이션 플랜이 꼭 필요합니다. 토큰 이코노미와 BM이 연결되었을 때 적절한 초기 물량 배분 및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구조를 통해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오더북 방식이나 마켓 메이킹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AMM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 풀에서 자동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이제 공급 물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게임을 보시면 모든 토큰의 가치나 게임의 가치가 게임 디벨로퍼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P2E 모델로 넘어오면서 게임의 이제 개발사와 플레이어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와 연결되는 이제 덱스 그리고 게임 에코시스템 이 네 가지의 상호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게임의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서 토큰 이코노미와 게임 BM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단순히 이걸 수익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토큰 이코노미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다든지를 통해 가지고 이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플레이어 또한 자기가 게임 내에서 플레이한 방식을 통해서 정당한 이제 이득을 찾아가고 이 에코시스템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에코시스템에 이런 배당을 받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P2E 시스템에 있어서 기존의 모든 관계자분들이 뭐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활성화된 블록체인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띄워서 여기서 토큰만 발행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지스 에코시스템에서 다양한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오지스 에코시스템은 기존의 110만 유저와 세계 10위 수준의 덱스, 세계 최대 규모의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클레이 스왑,
벨트 파이낸스, 오르빗 브릿지, 클레이튼 스코프, 클레이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저희 이 오지스 에코시스템에 이 내재되어 있는 TBL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원에 달하고 하루에 거래되는 볼륨만 해도 이제 7억 6천만 달러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P2E를 제외하고도 P2E 프로젝트와 이제 NFT 프로젝트,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엑셀러레이팅하고 있는데 이 엑셀러레이팅한 이제 토큰들의 이제 지금 현재 가치가 한 4,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오지스가 집중하고 있는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메인넷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현재 클레이튼 내의 점유율이 한 도미넌스가 한 80% 수준으로 클레이튼의 대부분의 이 유동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프로덕트에 이제 월간 접속하는 유저들이 68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등록된 유저는 11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 P2E 프로젝트의 유동성 연결을 통해서 거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가격을 형성하고 자금 조달을 보조하고 다양한 금융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드랍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는 클레이스왑이 있습니다. 클레이스왑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연결을 통해서 거래 가능성을 제공하고 AMM 방식을 통해서 공정하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 디파짓 혹은 스테이킹 기능을 통해서 이 단순히 토큰이 매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큰이 이 유동성 내에 잠기고 다양한 인센티브 효과를 통해 가지고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가 68만 명이나 되는 강력한 크립토 투자자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뿐만이 아니라 크립토에 관심이 많고 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 유저들이 이 토큰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 토큰을 통해서 게임을 활성화한다든지 다양한 크립토 유저의 팬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저들이 이제 월간 사용자가 한 68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글로벌 이제 덱스 순위를 따져 보시면 지금 많은 덱스들이 각 체인별로 존재하는데 체인을 막론하고 저희 이제 클레이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 TBL이 이 전체 덱스 중에 12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클레이스왑 같은 덱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분산화나 이제 갈라파고스화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파이 생태가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을 포크한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더리움의 가스비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이어 2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생태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이러면서 크로스체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희는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사업하고 있고요. 이 오르빗 브릿지의 특별한 장점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분산화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고 이종 체인 간의 프로젝트 진출뿐만 아니라 이종 체인에 있는 자산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에 제약이 없는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이종 체인으로 진출 및 자산 확보 그리고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멀티 체인 그리고 오르빗 체인 이제 웜홀 등 세계에 존재하는 이제 크로스 체인 브릿지 중에 가장 높은 이제 주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TBL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이 브릿징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한 1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이제 멀티 체인과 다르게 자체 메인넷을 이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체인 과정에서 이런 추가 기능들을 구현하여서 벨트 파이낸스의 크로스체인 스테이블 스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된 체인들은 메인넷은 14개의 메인넷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총 예치 자산이 1조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브릿징했던 자산의 규모는 18조 정도 되고요. 브릿징의 트랜잭션 수는 이제 40만 트랜잭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오르빗 체인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다양한 게임사들이 말을 했고 앞서서도 다양한 체인들에 대한 개발 니즈와 어느 플랫폼에서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각 메인넷마다 이제 특장점이 있을 거고 대신 이 메인넷에서 유통한다는 것은 그 메인넷에 있는 유동성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데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체인들과 연결됨을 통해서 더 큰 시장에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오디스가 이제 국내 유수 기업들에게 B2E나 이제 토큰 도입에 있어가지고 줄 수 있는 기회들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도입 및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한 비즈니스 토큰 유통 과정, 토큰 이코노미, 가격 형성에 대한 설계 및 기술 지원, 덱스를 활용한 초기 유동성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홀더를 위한 다양한 온체인 락업 시스템, 그리고 스테이킹, 시스템 개발 및 설계 및 기술 지원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인과 체인 간의 자유로운 유동성 이동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설계 및 기술 지원, 웹2 환경에서 토큰을 다루고 웹3 환경과의 연계를 위한 개발 설계 및 기술 지원, 오디스 에코시스템 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설계 및 기술 지원, 비신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온체인 합의체 구성에 대한 설계 및 기술 지원, 또한 이 토큰 개발 및 이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실제 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 대상으로도 저희가 체인 개발사에게 크로스 체인 자산을 획득해서 플랫폼의 유동성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체인 개발사에 개발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디파이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인 개발사의 스테이킹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웹2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오디스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P2E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긴장을 해서 좀 말을 좀 많이 더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렸던 기회와 같이 오디스와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